먼저 우리 한능검 시험은 1년에 4번 정도 있죠. 아마도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심화를 기준으로 공부를 아마 하실 텐데 아마도 2급 이상이 필요할 거예요. 원점수로 따졌을 때 70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3점짜리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한 10개까지는 틀려도 우리 2급은 딸 수 있으니까 40문제 정도는 우리 맞자, 이거를 목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사는 물론 흐름을 알면 좋아요. 연도 외우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급해, 근데 이건 꼭 따야 돼, 이런 분들은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3개 시대 구별할 수 있어? 어느 시대인지 알아? 를 묻는 문제죠. 보통 대부분 유물을 던져주고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라. 그리고 선택지에서 그 시대에 해당하는 특징을 고르면 됩니다. 먼저 구석기죠. 뗀석기와 주먹도끼 이렇게 알아두시고, 구석기는 사람들이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을 하질 않았어요. 이동생활을 했으니까 주로 동굴이나 막집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강가에 살았다. 이 정도 특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은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벼농사가 아닙니다. 조, 수수 이런 농사를 시작했어요. 수확한 작물들을 어디다 담아놔야 되니까 만들어진 게 이 톡입니다. 그 중에서도 빗살무늬 톡이.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는 옷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실을 꿰서 옷을 만드는 가락바퀴, 이렇게 빗살무늬 톡이, 가락바퀴, 농사 시작, 옷, 이렇게만 기억을 해둡시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드디어 벼농사를 짓습니다. 쌀을 지으면서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잉여 농산물이 생겨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란 개념이 생기고 계급이 발생한다. 그래서 계급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인도를 만들었죠. 그리고 청동기의 대표 유물 중에 하나가 이 비파형 동검, 그리고 벼를 벨 때 쓰는 이 반달 돌칼, 이 정도 유물 특징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서도 보면 우리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유물을 찾아내고 특징을 골라내면 됩니다. 보면은 사유재산, 계급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벼농사가 됐대. 여기서 힌트가 이미 다 나왔죠. 추가로 반달 돌칼까지 있습니다. 청동기죠. 청동기의 특징을 찾으면 됩니다. 몇 번이죠? 고인돌이 나와야죠. 2번이 정답입니다. 1번 동굴, 강가, 여기서 살았다. 구석기죠. 3번 농경을 시작했대. 이거는 신석기죠. 그리고 5번 주먹도끼, 뗀석기 나왔으면은 구석기겠죠. 자, 고조선, 이거 3가지만 합시다. 8족법, 국가를 다스리는 8가지 조항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면 12배로 변상해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8가지의 법. 그 다음에 고조선의 영토가 중국하고 한반도 남부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잇는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한나라 무제 때 한나라가 공격을 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때 싸웠던 곳이 왕검성입니다. 고조선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수도 왕검성에서 버티다가 한나라의 공격으로 결국 멸망했다. 8족법, 중개무역, 한나라,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조선이 망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는 여러 종류의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암기 파트예요.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국가에 해당하는 특징들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다 까먹잖아. 그래서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 표예요. 부여, 사출도, 영곡 이런 식으로 키워드 외워두시고 시험지 받으면 이 문제부터 풀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것으로 적절한 거네요. 한 무제에 맞서 싸웠대. 중개무역을 했대요. 그 다음에 8가지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이죠. 고조선이니까 정답은 3번 왕검성이 수도였다.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뒤에 내용을 아직 안 다뤘기 때문에.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해라? 시험 직전에 머릿속에 넣어라. 이거는 지금 동해에 대한 특징입니다. 정답이 3번이에요. 이거는 시험 직전에 외울 거라고 믿습니다. 선택지 분석을 잠깐 하면 신지읍차 이 키워드가 나오면 사만입니다.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이거는 옥저의 주요 특징입니다. 사출도를 주관했다. 부여고요. 제가회의 고구려입니다. 시험 직전에 화이팅 합시다. 이 여러 나라의 시대가 저물면서 우리가 아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을 합니다. 각각의 나라가 백제, 고구려만 해도 700년의 역사예요. 굉장히 긴 역사인데 추리고 추려서 왕 3명으로 추렸습니다. 백제의 왕 3명, 고구려의 왕 3명, 신라의 왕 3명, 이렇게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물을 거면은 그 나라의 전성기를 묻겠죠. 그래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들이 이 3명씩인데 전성기를 파악하는 기준은 한강을 누가 차지했는지가 곧 그
우리나라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영토를 확장하려면 그 전에 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불교를 수용하고, 또 하나는 나라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규칙,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수용했다, 율령을 반포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 다음 왕은 영토를 확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렇게 세 명입니다. 소수림왕, 광개토왕, 장수왕, 연달아서 쭈르륵 나오는 왕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고구려 말이 되면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수, 당과의 전쟁까지 알면 고구려는 끝. 백제도 3명,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이렇게 3명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우리 백제는 수도를 여러 번 옮겨요. 지금의 서울, 한성에서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한번 옮기고, 지금의 부여, 사비로 또 한번 옮깁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옮기는 그 과정, 해당하는 왕, 이 정도는 또 추가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라,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이렇게 3명은 알아둡시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시작했던 왕이죠. 백제의 근초고 왕입니다. 백제가 서울, 한성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교역을 하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황해안을 따라서 외하고도 교역을 했습니다. 영토를 넓힐 때 주로 고구려 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는데 평양성까지 당도를 해요. 평양성 전투를 하는데 평양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저 위에 국내성, 고구려의 수도에서 고구려 왕이 평양까지 내려와서 직접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근초고 왕이 나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나라를 넓혔다. 그리고 평양에서 고구려 왕이 이때 전사한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나라를 넓히려면 그 전에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한다고 했잖아요. 백제는 너무 빨리 전성기를 맞았어. 그래서 불교를 수용할 틈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백제만 근초고왕 다음에, 영토를 넓힌 다음에 불교를 수용했다. 이 선후 관계는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구려의 소수림왕. 이 소수림왕은 고국 원왕의 아들이에요. 이 고국 원왕이 아까 근초고왕한테 죽은 그 왕입니다. 원통하다 해서 원왕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백제가 싫었겠어. 자기 아빠를 죽였는데. 그래서 막 쳐들어갈까 하다가 꾹 참고 내실부터 다지자. 그래서 소수림왕은 이렇게 크게 3개의 업적을 쌓습니다. 율령 반포하고 불교 수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국립대학, 태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실을 다졌잖아요. 그럼 이제 영토 넓혀야죠. 그 유명한 광개토왕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원수 백제로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위에서 누가 내려와. 막 저기 만주에서 애들이 자꾸 쳐들어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백제를 치려면 그 전에 저기 만주부터 좀 공격을 해야겠다 해서 만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신라의 왜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퇴시킨다. 이렇게 2가지 정도 알아둡시다. 이 광개토 대왕이 명이 짧아요. 재위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다면 당연히 백제 쳐들어갔을 텐데 30대에 죽거든요. 그래서 만주 정복까지 하고 승하하죠. 그 다음에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백제를 공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예 수도를 옮겨요. 여기 국내성이었던 수도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드디어 한성을 공격을 하고, 이때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라는 왕이에요. 이 계로왕이 장수왕한테 붙잡혀서 죽습니다. 그 아들 문주왕이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열심히 도망을 쳐서 지금의 공주죠, 웅진 지역의 수도를 잡고 다시 터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왕 때의 고구려 최대 영토였던 모습. 그래서 한강을 고구려가 먹었으니까 지금은 고구려의 전성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제 전성기도 있었고 고구려 전성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라 차례죠. 신라는 위치 자체가 경주였잖아요. 수도가 좀 외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물이 들어오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발전이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죠. 이 스타트를 끄는 왕이 지증왕이에요. 이 당시에 신라는 부르는 이름이 많았어요. 서라벌이라고도 불렀고 신라라고도 불렀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신라라고만 부른다 라고 국호를 신라라고 땅땅땅 정합니다. 그리고 왕을 부르는 말들도 많았어요. 마립간이라고도 부르고 이사금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부터 왕이라고 부르자 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에 나오는 지증왕 때 섬나라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우리 걸로 만들었다. 누가? 신라 장군 이사부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지증왕이 나왔다 그러면 독도,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버풍왕입니다. 버풍왕은 율령을 공표한다.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차돈이 참수를 당할 때 빨간 피가 안 나오고 흰 피가 솟구쳤다, 이런 야사가 있죠. 이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됐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가야가 있었어요. 금강가야를 정복
정복한 왕이 거풍왕이다. 이 정도 키워드 주황색 칠한 것만이라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율령을 반포했고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이제 뭐 해야죠? 뻗어나가야지. 그 왕이 진흥왕입니다. 화랑도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신라의 역사책 국사를 편찬했다. 그 다음에 모름지기 전성기라 하면 한강을 정복해야 합니다. 원래는 고구려의 힘이 워낙 세니까 백제랑 신라가 우리 이러다간 다 죽겠다 싶어서 서로 동맹을 맺어요. 동맹의 조건이 우리가 같이 고구려를 몰아내고 대신에 조건으로 한강을 백제가 먹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한강이 너무 탐이 나는 거야. 한강이 내게 되면 서해안을 따라서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을 하죠. 당시에 백제의 왕이 성왕이었는데 그걸 또 막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 그때 깨지고 그 대가로 신라는 한강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얼마만큼 영토를 넓혔는지, 저기 함경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거든요. 영토를 넓힌 그 지역에 비석을 군데군데 세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말이 많았대요. 옛날부터 북한산만 가면 그 비석이 있는데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진흥왕이 세운 비석이다를 알아낸 게 조선 후기에 김정희가 이거는 진흥왕 때 세운 거다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곁들여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더 이상 가야가 없죠. 가야를 완전히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백제가 장수왕 공격을 받고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무령왕증이 되면 다시 그 옛날 근초고왕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을 해요. 백제 중흥운동, 이 두 명의 왕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령왕이 있습니다. 무령왕은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남조랑 교류를 했어요. 무령왕 릉을 보면은 고구려, 신라나 백제 다른 왕들 무덤에는 이런 양식이 없거든요. 이게 중국 남조의 무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벽돌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거 백제의 무령왕이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22담로를 만들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런 키워드도 같이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성왕은 원래 수도가 공주였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때 너무 급했어. 장수왕한테 밀려서 너무 급하게 이사를 오느라 더 좋은 터가 없을까? 라고 찾다가 부여가 조금 더 살기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부여로 이사를 가요. 웅진에서 사비로 다시 한번 천도를 합니다. 우리 성왕은 아까 진흥왕 때도 잠깐 얘기를 했죠. 진흥왕하고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을 당하면서 결렬이 되고 성왕도 한강을 지키려는 그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한강도 신라한테 넘어가죠. 성왕 때는 사비로 천도를 하고 국호도 백제에서 잠깐 남부여라고 이름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려를 보면 당시에 이제 고구려가 약간 진짜 방파제 역할이에요. 고구려가 북쪽에 딱 있다 보니까 중국한테서 오는 여러 가지 침략들을 고구려가 막아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시기에 수나라가 중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제국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막 조공도 바치고 인사도 오고 하는데 고구려 얘네들은 안 와. 그래서 너네 우리한테 조공 바쳐? 싫은데? 그래서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죠. 그리고 우리의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물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쓸어버리는 살수대첩이 이 시기입니다. 너무 많이 국력을 여기다 갖다 썼는데 이기지도 못했어. 그래서 수나라가 30년 만에 망하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당나라는 수나라랑은 달리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고구려 신하들도 여기는 안 된다. 우리 그냥 항복하자. 우리 조공 바치자. 이래요. 그거를 제압한 게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연개소문이 당에 조공도 바치고 화친하자. 이런 왕, 이런 신하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나는 당나라랑 싸울 거다. 굉장히 강경 외교를 펼쳐요. 그리고 당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이 안시성 싸움이에요. 안시성에서 당태종을 맞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고 결국은 당나라가 물러갑니다. 안시성 전투 나왔다? 이거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이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수종 김춘추가 신라의 김춘추가 백제의 침략을 막으려고 고구려 연개소문을 찾아갑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연개소문이 거절해요. 그래서 그 길로 당나라를 찾아가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하게 당나라 너네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대가로 고구려의 영토를 줄게 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당연합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백제가 멸망을 하고 뒤이어서 8년 만에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또 이게 나와요. 어쨌든 백제랑 고구려가 각각 700년 역사예요.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한 번에 무너지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부흥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주로 시험에 나거든요. 백제는 대표적으로 복신, 흑치상지, 그리고 고구려는 건모장, 안승, 이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켰어. 삼국통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는 당나라가 욕심을 내는 거야. 고구려 영토만이 아니라 한반도 영토를
이거를 우리가 다 먹을까? 하고 여기에 막 이런 걸 설치해요. 도독부, 안동 도호부, 운징 도독부 이런 것들을 막 설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걸 당나라 영토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신라가 무슨 소리야? 너네 물러가 하면서 신라랑 당나라가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벌포 전투, 내소성 전투 두 전투의 이름만 좀 외워둡시다. 이 내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이기면서 당나라를 몰아내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죠. 자, 문화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능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가 많아요. 다행스럽게. 근데 고구려는 불교랑 관련된 문화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가, 칠연명, 금동열의 입상. 이 모양을 좀 눈에 딱 익어놨다가 이 문화재가 나오면은 고구려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고구려는 도교 관련된 문화가 있죠. 이런 사신도 벽화 이런 게 나오면은 고구려 거구나 연결을 시켜두셨으면 좋겠고, 고구려는 벽화가 많아요. 특히 무덤 안에 벽화들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무용총, 안악삼호분 무덤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고구려인가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렵도죠. 백제 볼게요. 백제는 되게 많은데 세 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산 마의 삼존불. 이 미소가 워낙 온화해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위치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특징을 보면은 요 기단 끝이 살짝 들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인의 호방함을 보여준다. 이런 또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익산에 미륵사에 남아있는 두 개의 탑 중에 보존된 하나, 미륵사지 석탑. 특징이 목탑의 구조를 띠고 있는 석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아 이거 미륵사지 석탑 백제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도교의 양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런 산수무늬 벽돌. 신선이 나올 것 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산수무늬 벽돌 백제구나. 그리고 진짜 유명하죠. 금동대왕릉. 보면은 제일 위에 봉황이 딱 자리 잡고 있고 둘러싸서 신선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거든요. 금동대왕릉입니다. 딱 보면은 백제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신라는 경주에 굉장히 크게 황룡사가 있었어요. 진흥왕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선덕여왕 때 완성이 된 굉장히 큰 황룡사가 있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 침입 때 걔네들이 불태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계속 복원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복원이 되면 웅장했던 모습이 살아날 거고 시험 문제 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위에 기단은 소실됐는데 밑에는 남아있습니다. 분황사에 있는 탑. 특징이 벽돌 형태로 돌을 갈았어요. 분황사 탑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임신서기석이라고 있습니다. 임신년에 두 명의 화랑이 자기들의 포부를 비석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들은 몰랐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을 거라는 걸. 그래서 임신서기석까지 보면은 아 이거 신라구나 연결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오는 것 보시면 백제 왕이 평양성을 공격했고 고구려 왕이 이거를 막다가 죽었대요. 이거 언제죠? 근초공황 때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백제가 고구려를 쳐서 빼앗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백제를 쳐서 함락했대. 근데 이 틈을 타서 신라가 두 성을 다 뺏었대.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명확한 힌트는 없는데 한국사가 이런 조금의 감이 필요해요. 신라가 등장했어. 근데 고구려랑 백제 두 개를 뭔가 뺏었대.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신라 전성기에 가깝네 라는 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니까 우리 안 나왔던 고구려의 전성기를 찾으면 되겠죠.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몰라도 사실 나머지 선택지가 좀 결정적이긴 해요. 우리 기벌포 전투 나당 전쟁 때잖아요. 그 다음에 황산벌 백제 멸망되고 연개소문도 우리 한창 후잖아요. 그리고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체결했다. 이 1번 3번 4번 5번이 다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좀 시기가 다른 2번 이렇게 골라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국가를 고르네요. 여기 보면은 이런 총이 나왔어. 무덤이네. 안악사무부는 아까 했죠. 무덤이 나왔고 벽화가 나왔네. 고구려다. 찾아보면은 1번이죠. 제가 경당은 안 했지만 태학은 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교 소수림왕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골라보래요. 첫 번째가 이거네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근초고왕이죠. 백제는 유일하게 영토를 먼저 확장하고 불교를 수용했다. 그리고 성왕 때 도읍을 지금의 부여로 옮겼고 국호도 남부여로 하였다. 그래서 다나가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대요. 누구죠? 지징왕이죠.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 복속시켰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매소성 전투가 나오면 아까 뭐였죠? 기벌포, 매소성 둘 다 통일신라가 되기 직전에 삼국 통일하고 마지막으로 당나라를 몰아내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통일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왕을 한 명만 딱 골라라 하면
하면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키워드들이 좀 많아요. 김음돌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무역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빌미로 귀족 세력들을 굉장히 많이 숙청해요.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했죠.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노급을 폐지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급이라고 하면은 땅을 주고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 사람처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확물도 내 걸로 할 수 있었어. 굉장히 권한이 셌죠. 그런데 이러한 권한을 없애고 관료전, 그러니까 월급만 주는 거예요. 그만큼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학을 설치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굉장히 중요한 통치 제도예요. 구조 오소경, 부서상 10정, 앞이 9로 시작한다, 통일신라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신라 말이 됩니다. 앞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성왕, 경덕왕 있는데 우리 목표가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신라 말이 되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말이 되면 굉장히 사회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신라 말에는 왕권도 굉장히 약해지고 서로 왕을 하려고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김원창의 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원종 애노의 난이에요. 이름을 조금 눈에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이 나왔다? 아, 이거 지금 통일신라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신라는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골품제가 있잖아요. 내 골품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살 수 있는 그 생활 양식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어요. 그 중에 육두품들은 1두품, 2두품 여기 중에선 제일 계급이 높아.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똑똑했거든요. 어릴 때 중국 유학을 가는데 당나라에서 보는 과거시험, 빈공과라는 과거시험에서 합격을 해요. 천재죠. 그리고 그 시기에 당나라에서 황소의 난이 있었습니다. 황소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황소를 공격해야 된다, 토황소 경문이라는 걸 지어서 당나라에서는 굉장히 문장가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다시 신라로 넘어옵니다. 그 시기에 신라의 왕이 진성여왕이었어요. 이 진성여왕한테 앞으로 통일신라,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10가지 안을 올리는데 이게 빠꾸먹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회의감을 느껴서 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 라는 게 이 최치원의 일대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신선 1호. 자, 통일신라도 역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습니다. 인물 2명을 꼽아라 하면은 원효랑 의상이 있죠. 이 원효랑 의상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원효랑 의상이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어느 곳에 들어가서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맛있게 마셨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해골물이더라. 그래서 원효는 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구나 라고 해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불교 대중화에 힘쓰죠. 백성들한테 어려운 경전 굳이 안 읽어도 된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아미타신앙, 화생사상, 이런 거를 많이 말을 하고 다녔죠. 의상은 같이 갔는데 그때 해골물을 안 마셨어. 그래서 유학을 갑니다. 갔다 와요. 의상이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전을 중시하는 화엄사상을 만들어냈고 부석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굉장히 유명한 국제무역항이었어요. 수도가 경주잖아요. 금성이다 보니까 요 가까이 있는 울산이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중국 백기를 따라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역을 했다. 그 증거물로 다양한 유리 공예, 이런 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진도 쪽에 있는 청해진을 장보고라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보고의 청해진을 통해서 이 남해안 일대를 신라가 굉장히 장악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탑이 많은데 그 중에 굳이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이게 있죠. 우리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다보탑하고 석가탑이 있잖아요. 이 석가탑이 불국사 3층 석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누가 도구를 시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탑이 좀 망가졌어. 보수공사를 하다가 인부가 잘못해서 저 맨 위에 건드린 거예요. 툭 떨어져서 부서졌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가서 봤는데 어떤 두루마리 종이가 말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심조심 펼쳐봤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트로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석가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신라 말이 되면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선종이라는 불교가 유행했는데 그 유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승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좀 눈에 익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본 쇼쇼인 거기서 발견된 이 4쪽짜리 문서가 있어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신라의 생활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인구가 몇 명이고 사과나무는 몇 개고 말은 몇 필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신라의 생활사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우리가 촐락문서 혹은 민정문서라고 부릅니다. 문제 볼게요. 자, 여기는 힌트를 이미 다 줬습니다. 통일신라까지 나왔고요. 촐락문서도 줬어요. 몇 번이죠? 5번이죠. 울산항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류를 했다. 이 추가로 이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대법이라고, 이거는 고구려 때 을파소라는 사람이 빈민 구제책이에요. 겨울 동안은 가을에 추수한 걸로 버텼는데 봄은 곡식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겨
생길 때 그때 나라에서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한테 굶어 죽지 않게 살펴주고 대신에 가을에 추수하면 그 빌려간 만큼을 갚게 하는 게 진대법입니다. 진대법 나오면 고구려 이 정도는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여기는 다행히 힌트를 줬습니다. 진성여왕. 진성여왕 하면은 우리 통일신라 말이거든요. 통일신라 말이니까 아까 원종과 애노의 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김흠돌이 나오면 누구였죠? 통일신라에서 유일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는 말 신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신, 아까 두 글자 네 글자 나오면은 백제의 부흥운동이다. 자, 옳은 것은 보면은 불국사에 있던 석탑이래요.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라는 경을 발견했대.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석탑이겠죠. 우리 얘는 알죠? 끝 기단이 올라가 있잖아. 백제 호방함을 나타내는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거는 위에는 날아가고 밑에 벽돌 형태로 남아있는 분황사탑 신라. 자, 가 인물에 대한 걸로 옳은 것은 육두품이네요. 그리고 진성여왕한테 시무책 10여절을 올렸대요. 그런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신선이 된 그분 최치원이죠. 최치원은 당나라에 있을 때 이미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자, 통일신라와 함께 그 위에 존재했던 굉장히 거대한 나라 발해를 보겠습니다. 발해는 누가 건국했죠? 최수전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던 나라예요. 보면은 진짜 컸어요. 크게 한 3명 정도 왕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대조영의 아들 2대 왕이었던 무왕. 이 무가 싸울 무예요.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이 무왕의 아들 문왕, 제도들을 정비한 왕입니다. 그리고 9번째 왕 선왕. 이 선왕 때 확정된 영토가 우리가 보는 이 영토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굉장히 성대한 나라다.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이 시기가 발해의 선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당나라랑 붙어있다 보니까 당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스러운 이름을 굉장히 많이 차용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선조성, 정당성 이런 이름이 나오면 발해구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영토가 엄청 크니까 행정구역도 굉장히 여러 개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62주라고 하면 이것도 발해입니다. 추가로 주자강, 문정원 이 정도 키워드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발해도 역시 당나라랑 교역을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덩저우 지역에 발해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라도라고 해서 상경, 동경에서 동해안을 따라서 경주까지 이르는, 그래서 신라랑도 발해가 교역을 했다는 신라도가 발견이 됐죠. 같이 좀 알아둡시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발해가 너네 역사가 맞아? 라고 따지거든요. 근데 발해 엄연한 우리의 역사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발해야.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 좀 알아둡시다. 대표적인 게 온돌이에요. 고구려 사람들은 이미 온돌을 썼거든요. 중국 사람은 온돌을 안 써요. 근데 발해도 똑같이 온돌 장치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유물이 이런 돌사자상, 사자를 돌로 만들었죠. 그리고 정해공주묘,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었던 굴식 돌박 무덤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천장이 모주림 양식입니다. 그래서 정해공주묘 나오면은 고구려 계승국가 발해다. 추가로 이불병자상이라고 부처님 두 분이 사이좋게 계신 유물이 있어요. 아, 이거 발해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석등 어마어마해요. 지금 중국 딜림 지역에 있는데 크기가 6.3m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석등 이런 사진이 나왔다? 발해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기엔 대체 불을 어떻게 켤까? 자,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줬죠. 정해공주도 나왔고 무주림 천장 양식도 나왔고 고구려 양식을 계승하고 있대. 이거는 발해다. 그러니까 정당성 2번이 정답입니다. 추가로 영락 광개토왕입니다. 고구려예요. 아까 숫자 9로 시작하면 뭐라고 했죠? 통일신라죠.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이것도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름은 조영이고 대조영, 그러면 발해죠. 정답이 몇 번이죠? 4번이죠. 우리 62개의 굉장히 거대한 국가 발해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신라가 안 망했어요. 신라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지면서 더 이상 왕의 힘이 멀리까지 미치질 못하니까 지방에 호조, 성주,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견훤이에요. 견훤은 지금의 전주, 만산주의 도읍을 삼고 이름을 후백제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옛날 백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동기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황해를 건너서 당나라하고도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백제가 한때는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신라를 경주까지 쳐들어갑니다. 경주에 포석정이라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 신라 왕을 죽이고 나오는 길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니까 당시에 후고구려에서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지원군을 내려보내요. 이미 후백제는 왕 죽이고 돌아오는 길이었거든요. 돌아오다가 여기 공산에서 딱 만납니다. 그래서 공산성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백제가 크게 이겨요. 왕건이 때 죽을 뻔해요. 그래서 공산 전투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있던 후고구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궁예입니다. 궁예가 이 위에 송악과 개성 지역에 도읍을 잡고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했죠. 국호도 몇 번 바꾸긴 합니다. 그래서 마진, 태봉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도로 광평성을 설치했다. 구관등제를 실시했다. 이거는 그냥 한 번쯤 들어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궁예가 하도 관심법을 쓰면서 신하들을 많이 죽이니까 그 신하들이 못 살겠다 하고 궁예를 죽이고 왕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왕건이 왕이 되고 나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왕건한테 항복을 하고 신라가 천년의 역사가 거기서 끝이 나죠. 그 시기에 발해가 또 멸망을 해요. 그래서 발해 유민들도 왕건이 포용을 합니다. 문제 볼게요. 포석정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왕이 습격을 받았대. 그리고 공산전투에서 이겼대요. 이거 누구죠? 후백제의 견훤이죠. 견훤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 양길이 한때 궁예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길도 가끔 나오는 키워드긴 해요. 그리고 고려사인데 태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왕건일 거고 왕건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지금 궁예를 묻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의 일로 적절한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광평성을 마련했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자, 고려 한번 봅시다.